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원자력 발전을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 전 전환 기술로서는 소신 발언입니다만 필요하다고 봐요.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 원자력 발전이 맞다라는 거예요. 석유 다음에는 어떤 에너지로 대체가 될까요? 석유를 대체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대체하기 어려운 포인트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는 점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들은 석유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재생 에너지원이 어떤 게 있을까를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근데 석유는 에너지원으로만 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플라스틱들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유기화학 물질들을 만들 때 석유를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것이 쉬워요. 인류의 기술로는 어마어마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새로 합성하는 게 가능은 한데 그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물감을 사용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제 색소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돌을 갈아가지고 진짜 그거로 색소, 안료를 만들어서 그림을 그려야지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석유를 베이스로 해서 이걸 정제하고 이걸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플라스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효율이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석유를 쓰긴 쓸 거예요. 근데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되는데 일단 석유의 특성을 얘기를 해보고 정말 석유를 1대1로 대체하기 위한 에너지원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석유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할지를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의 특성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너지의 집약도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액체입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정적이기까지 해요. 자, 예를 들면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다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에너지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막 한 짐을 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선두 같은 거예요. 드래곤볼에 나오는 선두 같은 거. 우리가 옛날처럼 내가 먹을 식량을 싣고 다녀야지 한 달 동안 이제 전투를 시작할 거면 한 달 먹을 쌀을 지고 다니는 것과 선두 30알을 가지고 다니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만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석유는 꽤나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무를 떼는 나무 장작을 사용하는 배가 있다. 옛날에 석탄으로 가는 기차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증기기관차 석탄을 막 집어넣어서 뗐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석유가 훨씬 더 밀도가 높은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런데 심지어 액체입니다. 액체의 장점은 용기의 영향을 덜 받고 파이프를 통해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요. 석탄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파이프로 공급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 그 안에 그것도 차이가 있는데 석유는 그냥 탱크를 잘 만들어 놓기만 하면 새지만 않게 하면 정말 보관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을 공급하는 주유소가 말해서 주탄소 이런 거는 없지만 이제 그나마 지금 생각해 보면 석탄으로 가는 자동차는 참 쉽지 않잖아요. 석유로 가는 자동차는 가능하고 소형화되는 것이 가능하다. 액체라고 하는 거에 엄청난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밀도도 높고 액체다라고 하고 다재다능한 거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너지원으로서의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결국엔 수소입니다. 수소가 에너지 밀도가 더 높아요. 근데 문제는 상온에서 수소가 액체가 아니고 기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은 압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전하게, 안정성 있게 물론 수소 탱크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체지만 압력을 가해서 액화가 가능할 정도로 압력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CNG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CNG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CNG에서 말하는 건 CH4 메테인입니다. 그런데 메테인만 하더라도 액화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액화시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높은 압력이 가해졌는데 예를 들면 프로페인, 부테인 이런 거 부탄가스 흔들어 보면 액체잖아요. 그런데 메테인만 해도 메탄가스만 해도 액화시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높은 압력이 그대로 유지된 기체예요. 수소는 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새거나 했을 때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석유는 그냥 우리 그 말통 있잖아요. 옛날 그런 플라스틱 통에다가 들고 다녀도 않잖아요. 지금은 이제 위험하니까 안 되지만 뭐 테러 위험성과 뭐 화재 위험 등이 안 되지만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수소는 그렇게 갖고 다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대체하는 거 쉽지는 않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안전을 생각한다면 수소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한 가지 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뽑아낸 것들입니다. 물론 알코올도 가능해요. 알코올을 생산해서 그런데 이제 에너지 밀도도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연료로서 비슷하게 탄화수소예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런 비판은 나올 수 있죠. 아니, 석유랑 뭐가 다르냐? 석유가 타도 석유가 산화해도 CO2 나오고 H2 나오는 것처럼 알코올도 마찬가지 아니냐?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딱 생산량을 조절을 해 놓은 거예요. 석유는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석유를 꺼내서 연소시키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탄소가 계속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바이오매스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유채꽃을 기르고 옥수수를 기릅니다. 얘네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했잖아요. 일단 흡수한 만큼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단 이 옥수수가 자라면서 유채꽃이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놨잖아요. 탄소의 양을 줄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름을 짜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생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줄여놓은 만큼 그만큼만으로 액화시킨 연료를 사용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선 단점이 있습니다. 듣자마자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바이오매스를 사용하게 되면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석유만큼 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아주 러프하게 말하자면 어떤 의미냐면 바이오매스만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법으로 강제합니다. 인류가 그렇게 하기로 공통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석유만큼 싸진 않아요. 그러면 그 비싼 값을 바이오매스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는 사람만 써라라고 하는 결국에는 그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도 됩니다. 바이오매스가 청정 에너지지만 다시 말하지만 미리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를 줄여놓은 만큼만 쓰겠다라고 사용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써라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씁니까? 온 인류가 이걸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죠. 그럼 꼭 필요한 데서 먼저 사용할 거고 선진국은 더 많이 사용할 거고 선진국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돈이 많은 나라 입장에서는 이것도 생산량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땅이 넓은 나라면 그냥 나는 마트 갈 때 자전거 안 타고 차 가지고 갈래. 우리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 나는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것이고 어떤 나라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가격이 높겠죠. 당연히 생산량이 다르니까.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 이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큰 문제일 수 있는데 바이오매스는 어디서 자라냐면 결국엔 밭에서 자라잖아요. 그럼 거기 뭐가 살죠? 원래 식량이 살아야 되죠. 식량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옥수수를 밭대기를 해갖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린 이거 바이오매스를 만들 거야. 이걸로 뭐 에탄올을 만들 거야.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식량을 사용할 수 있는 옥수수 가격이 줄잖아요. 그럼 옥수수 가격이 오르겠죠. 옥수수 누가 먹고 삽니까? 소가 먹겠죠. 그럼 소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더 큰 문제는 미국은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식량으로 쓰지 않는데 그걸 식량으로 써야 생존할 수 있는 가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옥수수를 바이오매스로서 알코올을 뽑아내기 시작하니까 식량으로서의 옥수수 가격이 2배 올라요. 여러분, 옥수수 가격 2배 오르면 못 먹나요? 우리 굽나요? 굶지 않죠. 근데 굽는 나라도 있어요. 미국 아래, 남쪽에,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 혹은 이제 식량 원조를 옥수수로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실제로 식량 가격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기기에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로 된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가 에너지원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대체 에너지로 가볼게요. 일단 태양광, 그리고 풍력 생산량은요. 정말 효율이 높아졌을 때
꽤 많이 대체가 가능한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말고 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단가가 석유, 석탄을 사용하는 것보다, 석탄은 아니고 석유를 사용하는 것보다 거의 근접하거나 이제 향기적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두 에너지원은 굉장히 한 가지 꼭 잊으면 안 되는 것이 간헐성이 있어요. 흐리면 태양광 발전의 양이 줄어듭니다. 풍력도 바람이 안 불면 줄어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국가의 기반 산업 전체를 그 에너지원의 전기 에너지에 완전히 맡겨놨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는 잘 공급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많아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예요. 아니, 반대죠. 적어도 문제지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과한 것도 문제입니다. 어딘가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결국에 에너지 저장 기술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양수 발전 옛날에 들은 것처럼 발전을 했다가 필요 없는 물을 다시 위로 올려놓는 것처럼 실제로 에너지를 뭐 전지에 저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할 때 긴급하게 돌릴 수 있는 발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졌죠.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는요, 프랑스 쪽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를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다. 그래, 거봐. 대체 에너지만으로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만큼 전력 그리드. 그래서 굉장히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건 온 인류가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핵융합. 장기적으로 이제 핵융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융합은, 뭐, 제 살아생전에 어느 정도 상업 발전이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한 에너지를 팡팡 써서 막 그렇게 쓸 수 있는 발전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생산량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경제적으로 코스 많이 다운이 돼서 이 정도면 쓸 수 있겠다, 인류가 사용할 수 있겠다가 시작되는 거지,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전기를 펑펑 쓰고 낭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자력 발전을 좀 미리 얘기를 하자면, 원자력 발전 전 전환 기술로서는 뭐 소신 발언입니다만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의미냐? 저는 이제 돈이 없으니 절약하고 삽니다. 그런데 애가 다쳤어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카드로 막아야죠. 일단 병원 데리고 가서 수술하고, 이게 깁스도 하고, 뭔가 이거저거 하면서, 아니, 일단 카드값 막는 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되잖아요. 전 똑같은 게 기후변화라고 생각해요. 원자력 발전이 완벽하게 안전한가라고 하는 거에서는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의 기준도 다 달라요. 원전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 교통사고보다 훨씬 안전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우주 재난보다 안전하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이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로서가 아니라 저는 사람에 대한 이제 신뢰의 문제가 있다. 실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래 원전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중 방호 시스템이 있고, 안전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의하면 이런 커다란 원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뭐 10만 년에 한 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원전이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한 지 뭐 100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이나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이유는 다 있어요. 잘 살펴보면 다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100%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전환 기술로서 인류가 일단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때까지, 향후 뭐 200년, 300년까지는 원자력 발전을 이용해서 석탄 좀 줄이고 천연가스 좀 줄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는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줄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다음에 폐기물 문제. 뭐 폐기물은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폐기물 처리라는 방법에 대해서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우리 팡팡 써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때까지는 한 200년, 300년까지는 잘 보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해결을 하면 되죠. 말도 안 되게 너무 뒤에다가 내가 카드깡하고 막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라,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 원자력 발전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에 얼마나, 뭐 사장 산업이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형 모듈형 발전의 장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간헐성을 우리가 극복할 필요는 있다. 석유로 완전하게 대체해야 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액체로 된 에너지원은 필요하다. 석유는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산할 때 산업 전체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없앨 수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은 알아서 핵융합이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잘 관리하면서 큰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다음 차세대 에너지로 가기 위한 전환으로서 지금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필요하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하자는 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좀 같이 정치 역학적인 거 포함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핵융합 점화가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거는, 다음 핵융합편 한번 하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핵융합 발전 지금 크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속적으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토로이드, 흔히 말하는 그런 그 토카막 안에 가둬서, 토카막이라고 하니까 무슨 막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토카막 전체가 이제 단어입니다. 이 안에다가 가둬놓고, 그러니까 핵융합의 문제는 뭐냐면, 태양 내부에서는 한 1500만 도 정도 되면 안정적으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는 그만큼 압력이 높아서예요. 그 양도 많아서예요. 그런데 지구에서 우리가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할 정도로 지속되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이런 핵융합 발전이 일어나려면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억 도 이상의 온도로 이 내부가 이제 압력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걸 가둬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가둬넣어서 이 안에서 이제 교란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우리가 계속 기사를 보면 150초 성공, 1억 도 이상 200초 성공, 300초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5분 성공, 10분 성공 이렇게 하면서 이 내부에 계속 가둬놓고 안정적으로 이게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고로 핵융합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폭주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폭주가 쉽지가 않습니다. 팡하고 한번 폭발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원자폭탄 터지는 것처럼 혹은 뭐 방사능 물질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고 점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계속 꺼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조적으로 바깥에서 외력이 작용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팍 하고 이 안정성이 깨지면 고유 안정성이 깨지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핵 발전에서도 원자로의 고유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핵융합의 경우에는 점화가 안 되고 꺼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뻥 하고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터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폭탄 이런 건 좀 다른 거예요. 제발 불씨 안 꺼트리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지 말고 어떤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물질들 좀 모아놓고서 관성을 이용해서 얘가 좀 고정되게 한 다음에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압력을 팍 주면, 압력은 뭘로 주냐면 레이저로 주는 겁니다. 엄청난 온도를 높이고 바깥에서 이제 앞으로 밀었을 때 이 작은 공간 안에서 팡 하고 그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자, 이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성공했다는 거고 점화가 됐다는 거고 여기서 들어간 그 레이저 빔의 에너지 대비 나온 에너지가 좀 더 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유지하기 위한 전력과 여러 가지 장치는 다 빼고 차치하고도 어쨌든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토카막 같은 형태로 가둬놓는 형태에서는 바깥쪽에서 계속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 지속 가능하게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봐도 일종의 콩알탄이에요. 콩알탄을 탁 하고 던졌을 때 팡 하고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요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어떤 요런 연료들을 장치를 집어넣고 바깥쪽에서 팍 하고 에너지를 레이저를 가해서 팍 하고 뭔가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바깥으로 수확되는 에너지, 방출된 에너지가 들어간 에너지보다 커졌어요. 그럼 이걸 한번 두 번째 연료 집어넣고 팡, 세 번째 연료 집어넣고 팡, 이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느낌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석탄과 석유의 차이가 약간 생각하면 될까요? 그냥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면서 활활활 타오르는 게 유지되는 거 우리가 꺼지지 않게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물론 인류가 방법을 찾겠지만 이렇게 관성을 이용한 이런 점화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료 덩어리 콩알탄들을 하나 넣고 태우고 그런데 들어간 에너지보다 많이 나왔네? 두 번째 콩알탄 넣고 태우고 세 번째 콩알탄 넣고 태우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했을 때 이 형태가 궁극적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이제 상상력의 한계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화하는 경우에도 요걸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바꾸기 위해 사람들이 기술적인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어떤 형태를가 이제 우리가 200년 뒤의 미래로 왔다고 생각하고 관찰한다고 해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을까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자, 후자.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도 생각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지금 이야기했던 미국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점화 방식. 이 방식은 더 빨리 상용화는 가능하겠지만 지속 가능한 형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건 좀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이제 맛배기고 다음에 이제 핵융합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건 좀 다음에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인류가 석유를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나요? 석유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가능합니다. 추출하는 것도 가능하고 석유라고 하는 탄화수소 형태를 지금처럼 값싸게 그러니까 땅에 묻혀있는 걸 뽑아내는 게 당연히 더 쉽죠. 근데 그게 아니어도 가능한 게 예전부터 했어요. 예를 들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석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독소 전쟁 일으키고 석유를 확보하려고 유전 확보하려고 아래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꼬인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냐면 석유가 모자른 환경이었던 단지 나치 독일입니다. 독일의 과학자들이 뭘 했냐면 석탄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이미 만들었어요. 근데 당연히 그 효율은 떨어지죠. 땅에 있는 걸 캐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근데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목탄을 증류하면 메탄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이제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썼던 것처럼 나무를 사용해서 혹은 석탄을 사용해서 석탄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기술들은 이미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술이 있습니다. 폐목재들을 이용해서 거기서 석유를 추출해내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 잘 쪘더니 여기서 뚝뚝뚝뚝 석유 바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계질화 반응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공정을 붙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석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액화된 형태에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지어 플랑크톤 같은 사체들이 원래 석유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또 최근에 어떤 랩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적절한 온도와 압력과 이런 것들을 가하고 촉매 반응을 줬더니 이게 그냥 그 검은 석유가 순식간에 되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대신에 이건 뭘 해야 되냐면 그런 플랑크톤들과 석유의 원료가 되는 그 생체 분자들이죠. 이걸 잘 모아야겠죠. 모아서 이걸 만드는 것도 가능은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사용할 것이냐에 있어서는 좀 다른 종류의 얘기인 거고, 근데 석유가 좀 대체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소도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도 대중화가 되고 있죠, 이미. 전기는 어디서 만드느냐? 발전소에서 만들죠. 이제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핵융합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그 대체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으로 미리 뭐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기도 합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데 지금 결국엔 석탄을 떼는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 결국엔 발전소에 만들 발전소는 탄소 배출 안 해? 요게 달라요. 조그만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그 내연기관의 효율과 산업화된 거대한 시설에서 만들 때의 효율이 다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당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커다란 발전소에서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는 해요. 물론 그 수송 과정에서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손실이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나면 점점 청정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보급률이 확 올라가게 되면 확연하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수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수소차, 수소 경제, 결과적으로는 수소 경제가 뭐 실패했다, 없어질 거다, 이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수소로 갈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너무 청정합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수소보다 더 경제성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으면 그걸 좀 거쳐갈 수도 있는데, 수소는 유체이기 때문에 수송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가능해요. 수소를 근데 어디서 만드냐? 지금 만들어지는 수소의 대부분은
사실 석유를 사용해서 만들어냅니다. 석유를 또 캐는 과정에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계질화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럼 지금 만들어내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 뭐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있어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인프라를 미리 만드는 거예요. 수소 경제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어떤 시스템 전체가 인프라 만들어진 다음에 수소의 생산 방식이 점차 블루 수소, 그린 수소로 옮겨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래를 두고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신도시 만들 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다 도로 먼저 깔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점점 수소의 생산 방식이 블루, 그린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소 비행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을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항공 산업에서 항공유는 계속적으로 석유가 사용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바이오 항공유 산업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어쨌든 석유라고 하는 걸출한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보니 항공유 자체도 그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재생에너지 형태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안 하면 되냐면 땅 속에서 석유를 뽑아내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목재, 펠릿 혹은 석탄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석탄 뺄게요. 폐목재, 펠릿 이런 부분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이 이미 있고 아직까지 산업화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잘 된다고 하면 항공유도 말하자면 폐목재에서 뽑아내는데 그 목재는 어디서 온 거죠? 목재가 자라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해서 자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일단 그 에너지원으로서의 바이오 항공유도 가능해질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포인트는 요거예요. 왜 딴 거 대체하지 않지? 대체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날개 안에 구조물에다가 석유를 그냥 팡팡팡 집어넣어도 될 정도로 안정성도 높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효율이 높은 굉장히 좋은 연료예요. 그런데 생산 과정과 배출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게 문제니까 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목재에서 석유를 뽑아내서 그걸 이용한 항공유를 만드는 기술도 지금적으로 이렇게 다각도로 많은 기술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